자, 이제 5페이지입니다. 손해평가의 주체예요. 자, 손해평가 주체는 교재를 보시면 농림축산식품장관과 삼약청을 체결한 재보험사업자이다. 재보험사업자는 NH손해보험 주식회사라고 했습니다. 이 재보험사업자는 금방 본 내용을 다시 적었는데요. 보험 목적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농사 많이 오랫동안 지으신 분 또는 그 밖에 농업 관련 전문가를 평가인으로 위촉해서 손해평가를 담당해 하거나 평가사나 사장사에게 손해평가를 담당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보험사업자는 재보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보험의 모집과 손해평가 등 재보험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탁이 중요합니다. 우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박스가 두 가지가 위에하고 밑에하고 있는데 밑에 그 농업재보험법 시행령을 보시면 거기 보면요. 그게 대통령령인데 제13조를 보시면 법 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좀 전에 봤던 이 보험 모집과 손해평가를 위탁할 수 있는데 그 위탁할 수 있는 자가 이제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협.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역농협 있잖아요. 그래서 지역농협이나 지역축협이나 그다음에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 예를 들면 무슨 뭐 나주 배조합 또는 뭐 능금조합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협동조합,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산림조합이나 품목별 업종별 산림조합,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협이나 업종별 수협, 수산물 가공 수산협동조합, 수협은행. 요 3번은 이제 그 어업하고 관련된 거죠. 농업하고 관련된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게 되면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서 손해사정을 업을 하는 자. 여기서부터가 우리 관련이 있는 건데 이 손해사정을 업을 하는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걸 우리는 이제 손해사정법인이라고 하는데 이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의 합격 이후에 이 법인에 취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인에 취업이 되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취업은 손해평가사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손해사정법인에서요, 이 손해사정법인에 많이 취업을 해요. 그래서 나이 상관없이 50대에도 얼마든지 손해사정법인에 다 취업이 됩니다. 40대, 30대 다 취업이 돼요. 그래서 작년에 합격하신 분, 올해는 이제 그게 안 났으니까.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 중에서 손해사정법인에 취업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뭐 50대인데도 여자분이고 다 취업이 돼요. 손해사정법인에 들어가면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고정적인 월급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농업재보험 업무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된 32조에 따라서 농림축산부 장관이나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영리 법인이 뭐냐면 이 비영리 법인에 해당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에 두 개가 있는데요. 여기 해당되는 게 한국손해평가사협회 또는 한국농업재보험협회가 있습니다. 협회가 두 개, 한국농업재보험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이제 이 한국농업재보험협회를 우리는 흔히 이제 농재협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손해평가사 협회하고 농재협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이 5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하잖아요. 합격하면 진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진로가 뭐냐면 여기 손해사정법인의 직원으로 취업이 되든지 나는 뭐 출퇴근하고 이런 거 싫고 나는 프리하게 일하고 싶다. 프리랜서로 하면 이제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으면 이 둘 중에 한 군데다가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손해평가사협회가 나중에 생긴 거고요. 농재협이 먼저 생긴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손해평가사들끼리 모여서 또 하나의 협회를 만들어서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 이후에 법인에 취업 안 할 거면
둘 중에 이제 아무데나 가입을 하면 됩니다. 가입을 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일을 배당받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프리랜서가 되면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고요. 법인에 들어가도 되고요. 법인은 고정 월급이 있고 또 일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가 한 만큼 일한 거에 대한 걸 받는 거죠. 그래서 요런 데다가 NH 선보에서 이 손해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 세 군데다가 위탁하는 거예요. 위에도 있지만 사정법인, 이 평가사, 손해평가사협회, 농재협에다가 보험사고가 터지면 NH 선보에서 일을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사해야 될 게 10,000건이다. 10,000건을 조사해야 된다. 하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사정법인에다가 예를 들면 4,000건, 그다음에 여기다가 3,000건, 여기다가 3,000건 이렇게 배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협회에서 가입되어 있는 이 회원들에게, 손해평가사들에게 이 3,000건을 배분을 하는 겁니다. 배분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것이 맞춰서 나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법률에 근거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사자 유형은 아까 봤듯이 손해평가인, 평가사, 사정사 이 사람들만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6페이지에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설명이. 그래서 손해평가인은 이 농업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NH 선보가 당신이 손해평가인 해라라고 위촉한 사람. 그다음에 평가사는 우리가 준비하는 게 평가사죠. 그래서 농림축산부 장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위탁을 해서 시행한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평가사라고 하고요. 사정사는 보험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 실무 수업을 거쳐서 마쳐가지고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는 자를 손해사정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밖에 이제 그 외에도 재보험사업자 및 재보험사업자로부터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인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손해사정법인에서 이 사람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일이 많이 배당되면 이런 사람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시험에 합격한 손해평가사들이 왜 니네는 무자격자를 네 법인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일을 시키고 가냐? 니네들이 못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 일을 넘겨야지 왜 하나야? 무자격자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불만이 생겨서 이재 일을 많이 하고 막 문제 삼으니까 이 법인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은 나눠주기 싫고 자기들이 이런 수입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손해평가사 시험에 합격한 평가사를 직원으로 채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자격자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법인에서 손해평가사들을 많이 채용하는 거예요. 연령에 상관없이 50대든 뭐든 다 채용합니다. 이 문제 삼으니까 왜 보조인을 써냐? 이렇게 문제 삼으니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조사자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손해평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손해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이런 건데요. 자, 일단 먼저 이제 손해평가를 우리가 하려면 일단 먼저 태풍이나 이런 재해가 발생을 해서 보험가입자가 이제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보험가입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보험 대상 목적물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가입한 대리점. 이게 뭐냐면 농업재해보험은 원래는 이제 NH 선보에서 해야 되는데 NH 선보 본사가 서울에 있는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올라가서 보험사고 접수 못하니까 지역농협에다가 이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은 보통 시골 지역농협에서 보험가입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보험사고가 터지면 자기가 가입한 그 지역농협에 가서 보험사고 발생했습니다. 태풍 피해 입었습니다라고 접수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고 발생하면요, 지역농협인 대리점이나 또는 직접 올리고 싶으면 뭐 NH선보 본사에 직접 오든지 해가지고요, 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기상청 자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태풍이 지나가느냐 이거 확인하고요, 또 현장에 나가서 태풍 피해를 입었구나 이런 걸 통해서 보험사고 여부를 판단하고요, 보험대리점, 뭐 현실은 지역농협이라고 했습니다. 이 보험대리점 등은 계약자의 사고 접수 내용이 보험사고에 해당되는 건지 이 판단해서 해당하면요, 이 대장에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지체 없이 전산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전산에 입력하면 NH선보에서 이걸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걸 확인한 NH선보 재보험사업자 등은 보험 가입자로부터 보험사고가 접수되면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생육 시기, 품목, 재종류 세 가지입니다. 생육 시기, 품목, 재종류에 따라 가지고요, 어떤 조사를 할 건지 조사 내용을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손해평가반을 구성을 합니다. 손해평가반은요, 손해평가 요령 8조에 와서 같이 조사자 1인, 그러니까 손해평가사나 평가인이거나 손해사정사를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을 하되, 손해평가반에는 손해평가인, 평가사, 손해사정사 중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며, 조사자가 부족할 경우에는 보조인을 위촉을 해서 평가반을 구성할 수 있다. 평가반은 뭐냐면 학교에 무슨 반 이런 게 아니라 그 손해평가를 하는 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손해평가하는 단위를 평가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읽어보니까 책을 보면 이거 좀 약간 이해 좀 이렇게 혼동되게 되어 있는데, 이 평가반은 조사자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읽어보면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만약에 5명으로 하나의 손해평가반을 구성을 한다면, 한 사람은 손해평가사고, 나머지 4사람은 무자격자여도 손해평가반이 구성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표현이. 그죠? 1인을 포함하면 된다. 1인을 포함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5명을 만약에 하나의 평가반으로 했다. 뭐 4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평가반에는 그러면 한 사람은 포함시키면 되는 거니까 평가사 한 사람하고 4사람은 자격증 없는 사람하고도 될 것처럼 느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이 평가반 안에는 무자격자 안 됩니다. 평가사거나 평가인이거나 손해사정사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5명이 하나의 손해평가반이 될 수도 있고, 4사람이 될 수도 있고, 3사람이 될 수도 있고, 2사람이 될 수도 있고, 1사람이 평가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평가할 농지나 이런 게 얼마 안 돼요. 그러면 1사람이 가서 평가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2사람이 가서 해도 됩니다. 2사람이 가서. 그런데 이 지역이 보니까 평가할 게 좀 많습니다. 그러면 5명으로 해서 내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평가반인 거예요. 평가반인 겁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럴 때 이 표현을 보면 5명 안에 중에 1사람만 포함되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닙니다. 5명 다 이런 셋 중에 하나여야 돼요. 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돼도 되는데 그 한 사람은 이 셋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5명이 돼도 되는 5명 다 이 셋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자격자는 이게 못 들어갑니다. 무조건 못 들어가요. 무조건 셋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이게 그 시험에 15점짜리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 풀어볼 건데 보면 15점짜리로 나온 거예요. 참 우리 그 2차는 시험이요, 1과목이든 2과목이든 각각
10문제입니다. 10문제예요. 10문제인데 둘 다 똑같아요. 10문제인데 10문제 중에서 5문제는 한 문제당 점수가 5점이고요. 나머지 5문제는 한 문제당 15점입니다. 15점. 그래서 하게 되면 15점짜리 5개니까 이게 75점. 이게 25점이잖아. 25점. 그래서 이제 100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는 60점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얼마 전에 한 달 전 좀 그 전에 시험을 봤는데 이 순서가 앞에 5점짜리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은 5점, 6, 7, 8, 9, 10은 15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시험 보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서대로 이제 풀다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5점짜리에서 뒤쪽에 두세 문제는 손도 못 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주관식인데요. 문제를 풀 때 답지를 주면 문제를 풀 때 순서대로 1번 문제, 2번 문제 이렇게 안 풀어도 됩니다. 안 풀고 이렇게 쭉 훑어보고 시간 넘네. 배점 큰 것부터 풀어야지 하게 되면 바로 6번 문제 풀어요. 6번 풉니다. 풀고 7번 모르겠네. 8번 풀어. 8번. 9번도 모르겠고 10번 알 것 같아. 10번. 그럼 10번 풀고 그러고 나서 1번, 2번, 3번 쫙 보고 그 중에서 2번은 좀 쉽네. 5번도 괜찮네. 그리고 나머지 잘 모르겠네. 그럼 다시 와가지고 그 빼먹었던 7번 풀고 이렇게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 응? 순서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풀어도 됩니다. 이렇게. 근데 어쨌든 공부가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은 많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를 빨리빨리 풀어 나가는데 공부가 이제 어중간하게 되어 있는 분들은 좀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문제 풀 때. 그러다 보니까 이 순서대로 이렇게 풀다 보니까 7번, 8번, 9번, 15점짜리는 손도 못 대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이번 시험에 좀 많이 있대요. 근데 사실은 이거 5문 싹 다 손도 안 대고 요거 5문 중에서 3문제를 맞히면 45점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과목은 목표가 45점에서 55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5점짜리 5문제 중에서 3문제만 확실하게 풀고 그다음에 5점짜리 한두 개 풀면 그냥 합격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이런 일이 얼마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15점짜리 형이 이제 배점이 크죠. 그래서 요게 15점짜리로 나왔어요. 15점짜리로. 자, 그래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보면요. 자, 요것도 시험에 나와요. 이것도 기출문제 보면 이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보험사업자는 NA선보는요.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사고가 접수가 되면 생육시기, 품목, 재종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생육시기가 적과를 하기 전입니다. 적과 전이에요. 그럼 적과는 뭐냐면 적과라고 하는 것은 속과내기를 말합니다. 혹시 사과 과수원을 차 타고 지나가다가 사과 과수원 같은 걸 본 적이 있나요? 영주나 이쪽으로 차 타고 지나가다가 사과 과수원 사과가 이렇게 막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사과 같은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본 적. 저도 이전에 얼마 전에 사과 사러 이 영주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사과를 사러. 몇 개 살 것 같으면 안 갔을 텐데 아예 그냥 차로 한 차 사려고 필요해가지고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있는데 이 사과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이제 꽃이 핀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과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꽃이 핀 다음에 이렇게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사과가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유가가 어린 과실이 이제 나와요.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이게 한두 개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이 사과 달립니다. 이 달려요. 그러면 이게 나오는 대로 무수히 많이 달려 있는데 사과 나오는 대로 이걸 다 키워봐요. 다 키웁니다. 그럼 이 사과나무 엄마인데 엄마가 딸린 자식들이 너무 많이 키워야 될 애들이, 그러니까 얘네들 다 못 키운다는 거예요. 못 키우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 키우잖아요. 그러면 사과가 크지도 않고 크기도 작고 다 키운다면 작고요. 그 다음 연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해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는요, 이 사과나무가 그 사과를 열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연도에 나무인 엄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 연도는 애 안 나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과가 하나도 안 달립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걸 우리는 해거리라고 합니다. 해거리. 한 해는 엄청 많이 달렸다가 너무 힘드니까 영양분을 쫙 빨려가지고 그 다음 연도에 아예 사과 안 열려버려요. 안 열려버립니다. 이런 걸 해거리라고 하면, 한 해 건너뛴다고 해서 해거리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이 농가 입장에서는요, 이거 제가 받고 사과를 팔지도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고요, 고정적인 안정적인 수입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하냐면, 사과나 이 배 등은요, 요걸 키울 놈 하나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립니다. 이게 다 잘라버려요. 키울래 제일 큰 거 하나 남겨놓고 이 전정가위가 다 잘라버려요. 이렇게 다 잘라버립니다. 전부 다 이걸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사과 하나씩 이렇게 달려있어요. 얘를 키우는 거예요.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울 것 하나만 남겨두고요, 다 잘라버립니다. 이런 걸 우리는 적과다 이렇게 합니다. 적과. 적절한 과일 하나만 남겨놓고 다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이 엄마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뭐 교육을 시키든 교육비든 뭐든 감당이 되는 겁니다. 너무 영양분이 너무 많이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적과라고 합니다. 이 적과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그 사과수는 망하는 겁니다. 적과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적과를 사과나 배 같은 경우는요, 늦어도 6월 31일 안으로 다 해줘야 됩니다. 6월 초에 다 해요. 이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탄감 떫은 거 하면 이제 6월 30일까지 있나? 6월이 30일까지 있어요? 6월 30일까지 있죠. 31일까지, 7월이 30일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탄감 떫은 거 하면 7월 30일까지 이걸 다 해줘야 됩니다. 감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과전 이렇게 하면 지금 생육 시기가 아직 그 적과를 안 한 상태에서 어린 육아가 엄청나게 많이 달려 있는 겁니다. 이 시간적으로 이 생육 시기가 그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품목은 배. 그래서 우리 사과, 배, 이 탄감, 떫은 감, 이런 걸 품목이라고 합니다. 품목. 이렇게 하고요. 사과 안에서도 아오리가 있을 거고 홍옥이 있을 거잖아요. 홍옥. 이걸 우리는 품종이라고 하는 거. 품종. 사과에서 품종. 그래서 사과, 배, 단감, 떫은 이렇게 이런 것들을 품목이라고 그러고, 사과의 종류 중에서 아오리, 홍옥, 배에서 신고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품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품종. 그래서 생육 시기, 아직은 적과를 하기 전이다 그런 거고요. 품목이 배와 손입니다. 그다음에 채해의 종류, 냉해입니다. 냉해. 기온이 떨어진 거예요. 냉해예요. 그래서 지금 과수원 상태가 적과하기 전이고, 이 과수원에서 배과수원이고, 냉해 피해를 배과수원이 입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조사를 할 건지 NH선보가 결정합니다. 그 상황이야? 그러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야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라고 하는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적과를 한 후에요. 자, 그래서 보면, 자, 보세요. 적과를 하기 전에 여기 달려있는 이 과실을, 용어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적과를 하기 전에 달려있는 조그만 과실을 우리는 유과라고 합니다. 유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적과가 끝나고 이제 하나만 남겨놨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어른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얘부터는 이제 과일이라고 합니다. 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실. 그러니까 아침에 적과를 하고 나면 오후부터 얘는 이제 어른 대접을 받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얘가 작아도 과실인 거예요. 작아도. 그래서 적과 전 과실을 어린 과실이라고 해서 유과라고 부르고, 적과 후부터는 이제 과일로 취급을 해줍니다. 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적과 후다 이 말은 이제 다 소과되기 끝났습니다. 과수원 상태가 배과수원이에요. 이런 과수원이 이 상태에서 태풍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태풍이 지나가면 이게 바람에 흔들려가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다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무슨 조사를 해야 되냐면 과일이 몇 개가 떨어졌는지 낙과 피해 조사를 하는 겁니다. 낙과는 떨어진 과실을 말하겠죠. 낙과 붙어있는 과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착과라고 합니다. 착과. 그래서 낙과는 떨어진 과실, 착과는 붙어있는 과실입니다. 용어가. 그래서 이 적과한 상태에서 배과수원인데 태풍이 불면 과일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몇 개 떨어졌는지 낙과 피해 조사라고 하는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육시기 품목 제 종류에 따라서 어떤 조사를 할 건지 그 조사가 정해지는 겁니다. 또 하나 내보면, 자, 마늘을 파종을 했습니다. 마늘을 이렇게 파종을 해놨어요. 마늘을 파종해놨는데 품목은 마늘이에요. 근데 이 파종하고 나서 보니까 갑자기 시베리아성 무슨 냉기류가 내려와가지고 추워져가지고요, 냉해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면 파종한 이 마늘이 싹이 나와야 되는데 그 자체가 얼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싹이 안 나와요. 그러면 싹이 안 나오면 그 종자가 죽어버린 거기 때문에 다시 심어요. 다시. 그래서 다시 파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파종 조사, 다시 파종하는 겁니다. 재파종 조사라고 하는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의 종류는요, 우리가 하는 게 이 조사잖아요. 우리가 조사하는 걸 건데, 이게 다 우리가 조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사하는 건데, 이 조사, 어떤 조사를 할 건지는 뭘로 정해졌느냐? 생육시기, 품목, 제 종류에 따라서 어떤 조사를 할 건지 조사 내용이 결정이 되고요. 이 조사를 할 평가반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반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을 보면, 자,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 이제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요령 8조가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8조가 나와 있는데, 자, 손해평가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랑 관련이 있는 거죠. 손해평가반. 그래서 1항을 보면 재보험사업자는 제2조 1호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평가반을 구성을 하고 평가반별로 평가 일정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나와 있게 되고요. 2항을 보면 손해평가반은 다음 각 코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 5인 인위로 구성한다. 그래서 손해평가인, 평가사,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래서 표현상 보면 한 사람만 있으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고 그랬죠. 다 이 중에 하나여야 돼. 다. 평가반 안에 다. 5명이면 5명 다. 한 명이 이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사망이 중요한데 사망 보면 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평가인, 평가사, 사정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평가인, 평가사, 사정사가 다음 각 코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평가에 대해서는 그 해당자를 평가사든 사정인이든 하여튼 그 해당자는 손해평가반에서 빼버려야 된다.
배제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평가인이든 평가사든 사등사든 빠지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 빠지라고 하냐면 첫 번째,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을 이해관계자라고 하는데요. 이해관계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한 손해평가, 여기서는 빠지라는 거예요. 이건 공정하게 하기 위한 거죠. 뭐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손해평가사가 된 거예요. 농사 지으면서 손해평가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기 농지가 이 보험에 가입한 농지인데 이 농지가 재해가 발생했어요. 손해평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평가사라고 해서 자기 이 논밭에다가 평가를 하게 되면 좀 공정하게 하기가 힘들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단 피해율을 5%라도 올릴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바치면 하지마, 빠지라는 겁니다. 공정해야 되니까 빠지라. 뭐요? 또는 이런 거였죠. 남편이 농사를 짓는데 부인이, 와이프가 공부해가 손해평가사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부인이 남편이 논밭에 가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한 손해평가입니다. 그럼 만약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사례형으로 이런 건 사례형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A라는 사람이 이 보험에 가입을 한 농사를 짓는 분인데 C가 재해가 발생해서 손해평가로 나왔습니다. C가 누구냐면 A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분가를 해가지고 뭐 며느리랑 살고 있겠죠. 그래서 뭐 혼인을 하고 결혼을 하고 따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손해평가사예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농사짓는 이 논밭에 이 아들이 손해평가하는, 여기 보면 요 1호에 보게 되면 이때 아들은 여기 들어가서 손해평가 할 수 있겠어요? 예? 요 경우 여기 1번 손해평가 해도 돼요, 안 돼요? 대답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예? 아버지 농사 들어가면 되냐 안 되냐 건데, 이거는 1번을 보면 자기 또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해서 손해평가하는 것, 그런 겁니다. 이거는 해도 된다는 거죠. 아니, 아버지한테 아들이 그 부당하게 도움되라고 더 과대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규정에 뭐라고 되냐면 뭘 같이 하라고요? 생계를 같이 해야 돼요. 생계를. 그러니까 따로 살고 있는, 따로 한 집에 살고 있으면 안 되는데 따로 분가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생계를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게 사례형으로 시험에 나와요. 사례형으로.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정확히 들어가 있어야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가로넣기로 해서 시가 되느냐, 되면 가능, 안 되면 불가능, 이렇게 적으라고 시험에 나와요. 시는 불가능이다, 뭐 가능이다 적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떤 경우는 빠지냐면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한 손해평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농지에 대해서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할 때 A라고 하는 그 지역농협에 가가지고 지역농협에서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지역농협에서 이 농작물 재보험 모집을 A라고 하는 여직원이 담당을 했는데, 지역농협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서요, 이 여자분의 남편 B가 손해평가사예요. 그러면 농작물 재보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지역농협의 담당자는 하나라도 더 보험에 가입시키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에 이렇게 가입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험사고가 터졌습니다. 이랬을 때 이 비평가사가 자기 와이프가
농협 직원으로서 보험 모집 일을 하는데 이 남편 B가 저희 와이프가 모집한 여기에 대해서 손해평가로 들어가는 것. 응? 이게 2번이죠. 여기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2번입니다. 자기나 이해관계자 와이프가 모집한 보험계약, 보험 모집인이 이 와이프인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이제 보험에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이게 농작물 재보험은 매년 가입을 하는 거예요. 1년 단위로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보험사고 됐을 때 보험금을 받게 될 건데 이때 이제 보험사고를 또 이 농협에 가서 접수를 합니다. 하게 됐을 때 이 농민들은요 보험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 걸 원해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또 보험 가입을 많이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A가 자기 남편이 마침 이 동네 온다고 하니까 남편한테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지역 우리 동네 내가 근무하는 우리 동네 손해평가를 온다면서 오면 여기는 내가 가입받은 그런 보험이야. 그러니까 좀 신경 좀 써줘. 이렇게 와이프가 남편한테 한마디 하면 그죠? 그러면 그래야 이게 보험을 많이 받게 해줘야 보험금 많이 나왔대 이러면서 시골 사람들이 또 보험에 가입할 거 아니에요. 보험 가입해봐야 몇 푼 나오지도 않다만 이러면서 이러면 가입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신경 좀 써줘.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B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공정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하지 말아라. 네가 모집했거나 와이프가 모집한 이런 보험계약에 대해서 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 가입자 상호간에서 손해평가하는 거 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자, 이건 이런 겁니다. 자, A라는 사람이 농사를 짓는 사람인가 동시에 시험 봐가지고 손해평가사가 되었습니다. 자, 다른 농지에 대해서 역시 B라는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손해평가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농지에 대해서 재해가 발생하고 B 농지에 대해서 또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B가 이 농지에 대해서 손해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평가로 가요. 손해평가 갑니다. 그래서 손해평가 하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A가 같은 농사 짓는 분이세요? 예, 뭐 얘기하다 보니까 그럼 그리고 손해평가도 어떻게 저도 시험 봐가서 저도 손해평가사인데요. 그러면 그러세요? 뭐 이러면서 저도 이제 이 동네 손해평가로 가기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B가 그래요? 그래서 어차피 자기 땅에 올 거니까 B도 손해평가를 한 다음에 한마디 한다는 거예요. A에게 제가요 손해평가 잘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좀 신경 좀 썼어요. 이렇게 하고서 평가할 때 좀 신경 썼습니다. 라고 B가 A 한마디 툭 던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A가 이동지 평가를 왔을 때 신경 썼던 말았던 나는 공정해. 응? 네가 그래 보험금 좀 더 나왔더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도 평가사니까 아닌데 한 150만 원 나올 줄 알았더니 300 나왔대? 이러면서 그건 그거고 니는 그렇게 했던 말도 나는 공정해. 나는 얄짤이 없어. 이러면서 이 와가지고 칼같이 손해평가를 할까요? 혜택을 받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썼습니다. 이러면 여기서도 가는 게 있으니까 또 오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와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피해율을 좀 높게 잡아준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니까 공정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데서는 빠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뭘 얻어먹으면 빨리 잊어먹어요. 며칠을 잊어먹냐면 30일밖에 기억을 안 해요. 우리는. 그래서 그 돈 받은 거 30일 지나면 지난달 건 기억을 못 해요. 우리는. 그 때문에 신경 썼습니다라고 했는데 32일째 조사를 나갔습니다. 이건 괜찮다는 거야. 30일까지면 그러니까 31일부터는 우리는 깨끗하게 잊어먹는 거야. 31일째는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30일 요거예요. 요거. 자, 네 번째는 자기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검증조사나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검정조사, 조사 아까 있다시피 자 어떤 지역을 태풍이 휩쓸고 지나가면 무수히 많은 그 농지에 이제 손해평가사들이 쫙 투입이 되어 가지고 손해평가를 하고 지나갑니다. 지나가면 그러면 이제 이 손해평가한 것에 대해서 이 중에서 무작위로 몇 개를 뽑아가지고 NA선보에서 제대로 손해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정조사를 한다는 거야. 하는 겁니다. 근데 검정조사할 때 어디서 하냐면 자기가 손해평가를 해놓고 자기가 그 농지에 또 검정조사를 나간다. 조사를 한다. 이거는 뭐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공정할 수가 없어요. 공정할 수가. 그래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검정조사하거나 재조사하는 것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정조사는 누가 하느냐면 검정조사도 손해평가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검정조사반 모집을 해요. 그러면 검정조사도 손해평가사가 합니다. 그러면 손해평가사들이 이 검정조사를 하는 검정조사반에 들어가는 걸 손해평가사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손해평가사인데 이 사람들이 평가하고 지나간 거에 대해서 내가 검정조사반으로서 돈 받고 검정조사를 하지만 여차해서 조사를 했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대로 이제 검정조사를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피해가 가잖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그래서 내가 왜, 누군가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괜히 남한테 피해 주고, 내가 이래서 내가 벌어먹고 살면 되는데, 뭐라 남한테 피해를 주냐. 이런 생각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많고요. 우리가 언제 봤다고, 나 신경 안 써. 이러면 또 하기도 하고, 하여튼 각자 그런 게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묶어가지고 시험에 15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손해평가 반까지 이제 본 겁니다. 반까지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라번 보시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하는 내용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라번 보시면 현지 조사 실시가 있습니다. 자, 현조사 실시를 보게 되면 손해평가반은 자기한테 이제 배정된 농지나 과손에 대해서 손해평가 단위별로 현지 조사를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그러면 손해평가 단위가 나오는데 손해평가 요령 12조를 보면요. 손해평가 단위가 있습니다. 자, 1번을 보면 동그라미 1번 보면 본목적물별 손해평가 단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농작물은 농지별로 피해를 평가합니다. 농지별로. 그러니까 농지가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농지 피해율이 30%, 이 농지 피해율이 50% 이렇게 농지별로 평가합니다. 합쳐서 4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A라는 사람이 농지 두 개를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이 보통 논 하나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두 개, 세 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이 사람 거는 40이다. 이 사람 건 4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별로 하는 게 아니라 농지별로 평가를 합니다. 농지별로. 그다음에 가축 보험에서는 가축별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사 예를 들면 이제 돼지 축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지 축사가 있는 거예요. 자, 돼지 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화재가 나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돼지가 연기에 질식하거나 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죽었는데 보니까 아빠 돼지, 이 엄마 돼지, 자 종모돈 있습니다.
종모돈이라는 돼지가 있는데 돼지돈자죠. 종모돈은 이 용어를 보면 엄마 돼지 같아요, 아빠 돼지 같아요? 네? 종모돈이라는 용어. 기초과정은 용어를 잘 기억하겠습니다. 종모돈. 느낌상 엄마 돼지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는 그 아빠 돼지입니다. 아빠 돼지를 종모돈이라고 하고요. 엄마 돼지를 종빈돈이라고 합니다. 종빈돈. 뭐 빈국마마 이렇게 할 때처럼 빈국마마 그래서 종빈돈이다라고 합니다. 종빈돈. 그래서 어쨌든 예를 들어서 나가봤더니 아빠 돼지가 한 마리가 연기 질식돼서 폐살했습니다. 엄마 돼지 두 마리가 폐살했어요. 그 다음에 자돈이라고 해서요. 새끼 돼지 중에서 예를 들면 이유식을 먹는 이유자돈 이 돼지가 10마리가 폐살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젖 먹는 돼지 포유자돈이 20마리가 연기 질돼서 폐살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 피해를 정할 때 이 축사 토탈 손해 얼마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축은 가축별로 이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가축별로. 그래서 아빠 돼지의 엄마 돼지가 14만 원, 아빠 돼지는 뭐 16만 5천 원, 자돈 한 마리 한 마리마다 얼마 이렇게 마리마다 개별 가축별로 그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손해액을. 근데 우리가 그 벌도 이제 보험에 가입하는데요. 그 양봉하는 경우에 벌도 그러면 벌이 가축이 아니에요. 꿀벌. 이 가축이 아니에요? 응? 가축이 아니에요? 가축이 아니면 뭐예요? 곤충이에요? 네? 그래서 이 벌도 가축입니다. 가축이에요. 그러면 벌도 그러면 만약에 벌통 예를 들면 그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예를 들면 장수왕벌이와 말벌이 와가지고 다 죽여버렸다. 그러면 벌도 벌 한 마리마다 이 꿀벌이 몇 마리 죽었는지 계산해가지고 한 마리마다 금액을 정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벌은 벌통 단위로 합니다. 이 벌통에서 손해 얼마, 이 벌통에서 손해 얼마, 벌만 그렇게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개별 가축별로 손해를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업시설물은요, 보험 가입 목적물별로 합니다. 그 농업시설물이 뭐냐면 하우스, 비닐하우스, 이런 거.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농업시설물은 보험 가입 목적물별로. 그러니까 하우스 한동별로. 하우스 한동. 그러니까 하우스가 우리가 보다시피 하우스 같은 거 하게 되면 한 동만 있는 경우보다 여러 동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우스 지나다 보면. 그러면 이 동 하우스 피해 예를 들면 2,500만 원, 이동 1,200, 이동 800 이렇게 이 목적물별로 동별로 손해액을 평가합니다. 동별로 평가하는 거예요. 목적물별로.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이제 농지별로 한다고 하니까 이 농지에 대한 개념인데 농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필지와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농지라고 하는 거고요. 방품링, 돌담, 도로 등에 의해서 구획이 되어 있는 것 또는 동일한 울타리 시설 등에 의해서 구획되어 있는 이런 걸 하나의 농지로 합니다. 다만 경사지에서 보이는 돌담 등으로 구획되어 있는 면적이 극히 작은 것은 동일 작업 단위 등으로 정리해서 하나의 농지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은 별로 안 중요하고 이런 걸 하나의 농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의 농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농지는 이건 사실 이제 1과목에서 할 내용인데 자, 하나의 보험가입 금액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의 보험가입 금액은 이제 우리 1과목 공부해 보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 있습니다. 최소 금액이요. 벼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50만 원이 돼야 돼요. 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논이 이렇게 있습니다. 논이 이렇게 있는데 논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에서 나오는 그 벼를 수확을 해서 팔면 여기서는 수익이 이 논에서 나오는 쌀로는 150만 원 수익이 나와요.
인원에서 나오는 이 별을 가지고서 수확을 하게 되면 7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와요. 인원에서 하는 것은 좀 작아가지고 안 좋아가지고요. 한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나와요. 또 옆에 보니까 또 하나의 30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오는 논이 있어요. 그러면 봄에 가입할 때 편은요, 가입 금액이 최소 50만 원이에요. 50만 원이니까 요거 하나 50만 원 넘어가니까 요거 하나 봄에 가입할 수 있고요. 요것도 50 넘어가니까 이거 하나 보험 가입할 수 있고요. 요거 하나 보험 가입 못하고 요것도 못해요. 못합니다. 못하니까 이 둘을 하나로 묶어오면 60만 원이 돼요. 그래서 묶어서 이걸 하나의 농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농지로 할 때는 뭐냐면 이 농지는요, 묶을 때 무엇에 의해서 구분되냐면 필지랑 상관없이 만드는 건데요. 이 방법링이나 돌담이나 도로 등에 의해서 구획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가 만약에 10번지가 20번지일 때 이 상태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농지는요. 이럴 때는 이제 중간에 있는 요걸 없애줘야 되는 거예요. 없애줘야 되는.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방법링이나 돌담, 도로 등에 의해서 우리가 딱 볼 때 이거 하나로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집원하고 상관없이. 농지에 대한 개념은 1과목에서 자세히 더 공부할 거니까 이건 1과목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개념상 그런 뜻이다 그런 거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1과목에서 하는 거라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평가할 때 농지별로 하고 개별 가축별로 하게 되고 하우스 동별로 평가를 합니다. 손해액을 환영할 때. 자, 그다음에 이제 마번 보시면 마번 현지조사 결과 전산입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조사를 했어요. 자, 했습니다. 그럼 이제 대리점 또는 손해평가반, 우리가 이제 평가반이 되어서 한 사람이 평가반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평가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반은 이제 우리가 조사를 나가서 이제 현지조사를 합니다. 그럼 현지조사를 하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이 되겠네요. 잘 보세요. 자, 우리한테 이제 일이 배정이 됩니다. 손해평가 일이 배정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일을 처리하냐면 우리한테 일이 배정이 되면요. 우리는 이제 지역농협에 보험에 가입했던 지역농협에 가요. 신분증 명찰 달고 이제 협회에 우리가 가입하게 되면 협회에서 제작한 햇빛 가리는 모자하고 조끼 같은 게 있습니다. 있고 여기 명찰 손해평가사 달고 이제 지역농협에 가요. 지역농협에 가가지고 손해평가로 왔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 담당자가 우리가 평가할 그 농지가 어떤 식으로 보험에 계약되어 있는지 보험 계약이 어떤 식으로 체결되어 있는지 그걸 이제 우리한테 복사해 줍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흔히 계약 원장이라고 합니다. 계약서. 이 농지가 어떤 식으로 보험되어 있는지 계약 원장을 받아요. 그리고 요거하고 우리가 뭘 조사할 건지 그 조사할 내용이 나와 있는 칸이 이렇게 조사할 내용이 칸으로 딱 정리되어 있는 현지 조사서라고 하는 걸 받아요.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내가 조사로 나갈 그 농지가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고 차기 부담 비율이 얼마고 이런 걸 쭉 확인합니다. 확인한 다음에 이제 현조사서를 들고 나가면 그럼 여기 나가는 현조사서에는 뭘 조사해야 될지 쭉 나와 있으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합니다. 조사 내용을 이제 여기다가 다 적은 다음에 자 끝냈습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이 조사 내용을 계약자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요. 해준 다음에 이 현조사서를 다시 그 지역농협에 들러가지고 내면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이 컴퓨터랑 모바일이 친하니까 이거는 이제 모바일이 아닌데 익숙하지 않은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는 또 농협에 가기 싫다 이러면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에다가 이 모바일 기기를 핸드폰에다가 이 내용을 조사 내용을 다 핸드폰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 PC나 이렇게 해서 바로 이 메일 보내듯이 메일 보내버리면 됩니다. 메일 보내버리고 지역농협에 갈 필요 없이 그냥 끝나면 설명해주고 모바일로 해서 모바일 보내고 전송시켜버리고 그냥 집에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모바일로 많이 하고요.
나는 이게 익숙하지 않다, 눈도 침침해 잘 안 보이고 이런 게 익숙하지 않다 하신 분은 뭐 직접 정농에게 갖다 줘도 되고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모바일로 보내버리고 집에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손해평가 하시는 분 중에 80대이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허락을 하니까 이분들도 평가를 합니다. 지금도 80대인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평가사는 건강하니까 80대 뭐 중후반인데도 손해평가를 해요. 현재.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현조사와 검정조사에 대한 내용은 진짜 손해평가를 신속하게 하거나 빨리 해야 될 때 또는 공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요. 재보험사업자는 직접 현조사를 할 수도 있고요. 검정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검정조사 등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뭐냐면 재보험사업자, NA 선보하고요. 또는 재보험사업자 또는 정부입니다. 정부가 재보험사업자예요. 정부가. 재보험은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예를 들면 농민이 NH 선보에 보험에 가입,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이럴 수 있겠죠. 사라 태풍 같은 엄청난 태풍이 와가지고 전국을 썰어버렸으면 전국의 농토를 다 썰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보험금이 그 전년도에는 뭐 한 1,200억 정도 나갔는데 올해는 어마무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보험금이 예를 들면 5천억이 나가야 될 수도 있다는 거. 5천억이. 그러면 이걸 NH선보가 다 부담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NH선보가 다시 다른 보험회사에다가 이 반씩 부담하려고요. 다시 보험을 들어요. 그래서 요 처음에 가입한 이 보험을 우리는 원래 보험이라고 해서 원보험이라고 하고 다시 들었기 때문에 이걸 재보험이라고 합니다. 재보험. 그래서 요 보험회사를 재보험사라고 하는 거예요. 재보험사.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NH선보권을 받아줄 보험회사가 있느냐? 재보험사업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삼성이든 뭐든 안 받아줘요, 이거.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안 받으니까 NH선보가 우리가 그럼 다 덮어 쓰라는 거야? 막 이렇게 나오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받아줄게, 우리가 받아줄게. 그래서 지금 현재 재보험사업자는 정부입니다, 정부. 그래서 이 재보험사업자, 돈 주는 재보험사업자, 또 돈 내는 재보험사업자인 정부 이쪽에서요 검정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내보내는 쪽이니까 지금 조사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검정조사 한번 해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조사 방법은 검정조사 방법은 지역별로, 대리점별로, 손해평가반별로 손해평가를 실시한 농지를 무작위로 임의로 추출해 뽑아가지고 검정조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그 검정조사에 대한 다시 이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이 그 밑에 있죠. 요령 보면 이것만 간단한 거니까 좀 빠르게 보면 11절을 보면요. 재보험사업자 NH선보하고 재보험사업의 재보험사업자 정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일정 수를 무작위로 임의로 그냥 뽑아가지고 검정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2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재보험사업자로 하여금 검정조사를 좀 네가 좀 해봐라고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3항 검정조사 결과 조사 내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서 다시 재조사가 불가피하다 판단되면 그 해당 평가반이 조사한 하나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 그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평가반이 한 전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재조사를 합니다. 그 사람 하면 잘못하면 싹 따라가면서 다 한다는 거예요. 다 그 평가반에 대해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항 보면 보험 가입자가 생각할 때 이럴 수 있잖아요. 이 보험 가입자도 보험을 한두 번 가입해 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이제 모르는 게 없는 빠꿈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평가한 사람들이 평가하고 할 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피해율을 높게 잡아준 겁니다. 그런데 검정고사를 들어온대요. 그러면 검정고사 하면 나도 보험금 줄 수 있겠는데 싶으니까 상황처럼 검정고사를 거부합니다. 우리 농진 하지 마세요.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되면 이럴 때는 검정고사반은 검정고사가 불가능하며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다음에 검정고사 결과를 그러니까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적은 그걸 만들어 가지고요 재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자, 뭐 이렇게 검정고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9페이지 이어 보겠습니다.